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보도국장 원용석입니다. 오늘은 라코 내러티브 35번째 시간입니다. 패널로 심연아, 김신웅, 박은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라코 내러티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잡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언론이 북한 이탈 주민이자 인권 운동가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그 탈북자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탈북자로 알고 있는데 박연미에 대한 몇몇 궁금증을 공개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전후가 맞지 않는 그런 증언들이 나오면서 박연미가 여태까지 다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 탈북 스토리와 관련해서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연미는 한국 방송에 출연 당시 노동당원이었던 아버지 덕분에 부유하게 자랐다, 이렇게 주장했고, 또 명품 가방을 구입하면서 이렇게 상류층 삶을 누렸다고 해서 북한판 페리스 힐튼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는데요. 그런데 박연미가 인권 관련 국제회의로 무대를 옮기고 난 뒤에는 생존을 위해 풀과 잠자리를 먹었다, 이런 주장을 펼쳐서 과거 발언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줄곧 나오고 있습니다. 연하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연미 북한판 페리스 힐튼, 박연미 거짓 발언들 논란. 이 기사 연하 기자가 쓰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기사를 쓰기 전에도 제가 예전부터 조금 관심 있게 계속 봐왔던 그 박연미 씨, 안 그래도 이 박연미에 대해서 한번 좀 집중 조명해서 기사를 작성을 하려고 준비를 중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워싱턴 포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뉴욕 타임스에서도 이런 내용들,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다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좀 조명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2007년 이제 탈북을 해서 2009년에 대한민국에 정착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한국 TV조선 방송에도 좀 출연을 하면서 좀 유명세를 떨쳤는데, 제일 좀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게 2014년 그 세계 젊은 지도자 회의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한복 입고 연설한 거죠? 네, 한복 입고 너무 예쁘장하게 정말 그 동양의 미를 보여주면서 울면서 영어로 이렇게 연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또 자아냈던 그런 연설이었는데, 그 연설 이후에 이제 또 BBC의 올해의 여성 100인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보도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탈북자라고 할 정도로 지금 유명해졌는데, 인권운동가, 이 북한의 인권의 그 실상들을 좀 알리려고 하는 그런 인권운동가의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안 했던 거는 아니었는데, 이게 요즘에 이제 자꾸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포스트에서도 이게 다루는 게 예전과는 조금 많이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증언들이 좀 앞뒤가 안 맞죠? 네네, 내용들도 지금 조금 다르고, 처음에 했었던 그 내용들과 요즘 조금 또 책을 발간해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조금 다른데, 박연미 측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툰 영어 때문에 표현을 잘 못했다, 그리고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조금 헷갈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전과 지금과의 모습들, 그리고 이제 증언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다. 이거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잘 안 믿겨지거든요. 요원아 기자는 이렇게 그냥 솔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도 이게 표현을 하는 부분에서의 문제인 것 같은데,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서 이 내용의 기억의 그 사실들이 바뀌진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다르게,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럴 때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이제 좀 신뢰를 갖고 좀 인정을 해주면서, 북한 인권 실상이 이렇구나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조금 이제 의문을 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박연미가 이렇게 의심을 받으면 다른 탈북자들도 의심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신우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연미에 대해서? 저는 지금 언론이 13살 여자아이의 기억력에 너무 엄중하고 좀 엄격한 심판을 하고 있질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13살 때 기억 잘 나세요? 13살 때면은 국민학교 6학년인가요? 초등학교 6학년? 맞죠? 그러니까 기억을 그래도 자기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정도는 그 정도는 기억할 것 같은데. 기억은 하겠지만은, 제가 얻었던 인상은 13살이면
저도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어떤 해프닝이 있었다. 근데 이 해프닝이 사실은 요만큼의 해프닝이었는데 막 이게 엄청 과장되게 기억이 날 수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산을 3-4개를 넘어서 탈북을 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랬죠. 거기에는 산이 없다. 네. 근데 이런 기억들도 그러니까 산 하나 넘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너무 작고 너무 극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극대화해서 그렇게 표현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이러한 의문들이 제기된 이 시점이 조금 의심스러웠던 게 네. 약간 박연미 씨가 요즘 진보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죠. 최근 보수 성향. 보수 성향. 예, 최근 네. 그래서 보수 그죠, 아이콘으로까지 이렇게 지금 떠오르고 있고, 네네. 그 터닝 포인트 USA 최근 취직하면서 뭐 매달 거기서 이제 6,000달러 맞아요, 받고 맞아요. 있는데 제가, 지금 네. 하는 말이 워크주의를 이제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기득권 쪽에서 이렇게 박연미를 많이 이용하는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이 나오고 네, 있죠. 그래서 보수 성향인 폭스뉴스 같은 데랑 네, 많이 많이 나오고 행사 같은 데도 적극적으로 출연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약간 뉴욕 포스트 같은 데가 좀 자극적인 기사들을 많이 냈어요. 박연미 네. 씨에 대해서 뭐 북한 반체장 인사가 미국 우파로 만명하다 막 이런 식으로 뉴욕 기사를 포스트가요? 네, 내기도 했고 보수 성향 언론인데 조금 비꼬듯이 이렇게 그쵸. 보도한 것 네. 같네요. 예. 뉴욕 포스트도 포스트가? 마찬가지고 뭐 지금까지 언론들이 이런 의문들을 제기한 시점이 그래서 이 박연미 씨에 대한 발언을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예. 이렇게 지적하는 이 시점이 조금 예. 네 저는 그러니까 뭔가 좀 불편한 점이 어젠다가 있는 있었습니다. 것 같다. 네. 사실 이 뉴스를 보도한 게 워싱턴 포스트잖아요. 워싱턴 그렇습니다. 포스트, 뉴욕 네.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는 사실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언론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1956년 이후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는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그렇죠. 언론이고 워싱턴 포스트는 창사 이래 공화당 대선 후보를 한 번도 지지한 적이 없는 정말 또 거의 비슷한 그런 쌍둥이죠. 네. 투톱, 그 진보 언론이라고 쌍두마차.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언론이 무슨 내용을 보도할 때 어젠다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 박연미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급부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네. 대한 비판이라고도 보여져요. 자, 은서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연미 이슈에 대해서? 일단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잖아요. 네. 탈북민이 하는 얘기를 제외하면 서민들의 실제 모습 같은 거를 세세하게 풀어낼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네. 근데 그런 실제 북한에 대해 풀어낼 때 보다 재밌고 생생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하니까 약간 박연미 씨가 MSG를 섞어서 뭐 없는 얘기도 있는 것처럼 하고 이런 게 여러 개가 솔직히 없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해요. 예. 앞서 지난 2월에는 유튜브 팟캐스트에도 출연을 하셨던데 입담은 되게 좋다라고 느꼈거든요. 영어도 근데, 잘하더라고요. 네, 네. 네,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약간 인상 깊었던 거는 한국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베트남이나 필리핀, 북한 같은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이 깔보고 무시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탈북자들을 했거든요. 네. 한국 사람들이 네. 무시한다. 왜냐하면 네. 못 사는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무시한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패널 중에 한 명이 한국이 북한을 얕본다는 거죠. 그 점이 되게 놀라운데 솔직히 북한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연민을 느낄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다 그런 거는 아니고 일반화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약간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과장해서 말하는 부분도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근데 사실 많은 사람이 지적했어요. 그 탈북자들을 한국에서 좀 차별할 것 같아요. 네. 그죠? 이거를 네, 거기에 대한 그 지적은 지금- 진보 진영뿐만 네.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도 이렇게 비판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탈북자들 이렇게 저희 우습게 보면 안 되지만 예. 문화 충격에도 나오셨던 그 예. 노성호 의원, 지성호 국회의원. 네, 지성호 국회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와서 이 탈북민들, 세터민이라고 하잖아요. 네. 세터민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뭐 그 정치의 뜻은 없으셨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조금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제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이제 예, 출마를 그렇죠. 하셨다고 예.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탈북민 예전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통일을 정말 염원하고 평화 통일을 정말 생각을 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많이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굳이 어려운 그 북한을 우리가 흡수를 해서 통일을 해서 정말 우리의 세금으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냐 이런 그 시각들이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좀 많이 예.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 이제 극좌 진영에서는 탈북자들을 너네 어떻게 북한을 배신하고 예를 들면은 김정은 정권을 배신하고 이렇게 탈북할 수가 있어. 이런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어처구니가 없는 비판 같아요. 그들도 그렇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예, 한국으로 왔는데 네. 그거를 저기 배신자, 예? 반역자, 북한 반역자로 그렇죠.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한국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제 그분도 이제 가장 이해가 안 갑니다. 목숨을 걸고 그분들은 살기 위해 목숨을 건 그렇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대한민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탈북민들을 다시 북송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정권이 그래서 지금 네.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조금 말들이 좀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은 목숨을 걸고 탈출을 했는데 다시 뭐 어차피 북송을 하면 그 사람들은 죽는단 말이죠. 네. 예. 근데 그걸 물보듯 뻔히 아는데 다시 보냈다는 거에 예. 대해서 좀 저는 이제 이 논란이 있습니다. 박연미의 진실을 파헤친 그런 그 미국 영상들 몇 개를 봤는데요. 네. 뭐 1시간 넘는 그런 영상도 봤는데 거짓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박연미. 저는 이제 과장을 좀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북한에서 실상이 굉장히 어렵다고 강조해야 돈을 더 버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네. 스피치도 네네. 불려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자본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극자본주의가. 근데 제가 일부 탈북자들을 좀 알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본주의를 저희보다 더 빨리 흡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탈북자는 정말 모든 경기 배팅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보다도 더 미국 시스템을 이렇게 좀 잘 이용해서 돈도 잘 버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탈북자가 일부 있습니다. 근데 박연미를 보면 저는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봐요. 그 노동당원이었던 아버지 덕분에 부유하게 자랐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인권 관련 국제회의에서는 생존을 위해 풀과 잠자리를 먹었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냐는 저는 13살 때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 정도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정말 그 가난에 찌들어서 먹지 못하면 그걸 기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북한에서 어느 정도 좀 살았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박연미가. 이 예. 자본주의라는 게 북한은 애초에 자본주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네. 상황에서 탈북을 하면서 뭐 한국에 정착을 하면서 자본주의를 뒤늦게 이제 알았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는 저희가 태어났을 때부터 자본주의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이랑 뒤늦게 이런 자본주의의 맛을 안 사람이랑은 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예. 아마 좀 욕심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들고 예. 그러다 보니까 발언이나 이런 증언 부분에서도 조금씩 이제 뭐 아까 은석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MSG를 좀 첨가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다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탈북자 옛날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1987년도에 김만철 네. 가족이 왔었을 네. 때 그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탈북자들을 한국 정부에서 다 이렇게 책임지는 그렇죠. 주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네. 그 생활에 있어서. 네. 근데 이제는 좀 바뀐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도 뭐 법적으로는 탈북만 하게 되면 뭐 중국에 있던 대한민국 그 사람들, 국적자로 취급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다른 나라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제 네. 취급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조 로건 쇼에 나온 게 이제 논란이 됐어요. 조 로건 쇼도 제가 봤는데 박연미가 거기서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저는 이때 좀 의심이 갔어요. 너무 가난해서 사람이 이렇게 쥐새끼를 먹고 쥐를 먹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쥐가 사람을 먹고 그게 이제 이런 반복되는 삶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조금 거짓말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쥐가 사람을 먹는 거를 자기가 이렇게 자주 봤다는 것 자체가 좀 과장이 좀 많이 과장이었던 것 같고 되지 않을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 정도까지 얘기할 정도로 북한의 이런 실상들이 어렵지 않았나, 처참했지 않았나. 네. 그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냥 일반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 정도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가지고 말은 할 수 있지만은 네. 그 사람은 진짜 현실에서 북한에서 살아왔던 사람이고 탈북 인권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 자체가 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은 이제 차이가 나게 들린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그 스피치에 나오는 그런 그 내용들을 보면 과거하고 다른 게 굉장히 많고 이름도 박예주였죠, 원래. 박예주에서 박연미로 이렇게 바꿨는데 박연미가 원래 이름이었고 그 TV조선에서 지금 만나러 갑니다. 거기에 박예주로 네, 나왔잖아요. 거기에서는 가명을 써서 이제 박예주. 아, 그때 처음에 그 가명을 그때 쓴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원래 이름이 박예주가 아니라. 네네. 네, 근데 옛날 그 기사들 보면 박예주로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게다가 그,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TV 예. 출연을 이제 뭐 나중에서야 또 얘기를 했지만 박연미 씨가 얘기를 네. 했지만은 아무래도 엔터테인먼트 그런 성향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PD가 좀 요구를 하는 게 그런 컨셉들이나 이런 네. 것들이 요구하는 게 많았다라고 증언을 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박연미가 활동하는 그 무대들을 보면은 이제 이제 후원금을 많이 받는데요. 박연미가. 근데 그 후원금을 보낸 그 진영을 쭉 이렇게 올라타다 보면은 우파 진영에서 가장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코크 형제가 있어요. 코크 형제는 기득권 공화당입니다. 기득권 공화당. 그러니까 이분들의 어젠다를 살리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받은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 박연미가. 왜냐면은 최근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미국과 워키즘을 굉장히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원에 갔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네. 콜롬비아 대학원에 갔는데 첫 강의가 프로나운을 배우는 거였다. 그 자기 프로나운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자인데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 여자 이도저도 아니다. non-binary도 있고. 네. 그래서 뭐 they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미국이 미쳤구나. 사회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처럼 돼가고 있네. 또 이런 자유, 그 보수적인 의견들을 마음대로 펼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코크 형제한테 이렇게 돈 받으면서 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지금 터닝 포인트 USA 그리고 팍스 뉴스 그리고 보수 진영 대표적인 채널들에는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예, 다 나오고 있어요. 그 터닝 포인트에서도 금액도 공개를 했습니다. 월 6,600불씩 받는다고 그러죠. 받는다고. 월.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뉴욕 타임스가 이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했습니다. 우이구르 전향한 북한 반체제 인사 그러면서 미국의 진보 진영을 저격하는 우익 미디어 스타로 부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경기장 처형 목격담. 그래서 할리우드 뭐 어린 시절 친구 어머니가 할리우드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한 경기장에서 처형되는 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다른 탈북자들은 할리우드 영화 봤다고 처형까지는 가지 않는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그 박연미 씨가 얘기했던 그 연도에는 처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뭐 그죠. 이런 예. 조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스토리가 과격하고 극단적일수록 그 강의료를 더 많이 받는데요. 인기가 더 인기가 더 있어지는 있고 거죠. 일단 네. 집중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사실 탈북자 스토리를 여태까지는 의심하지 않았잖아요. 잘. 그죠? 그렇죠. 사실 그 박연미에 대한 논란은 몇 년 전에도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런 약간 피해자 입장이잖아요. 박연미 어떻게 보면 네네네. 북한의 그런 정권의 네. 피해자인데 그걸 그분의 증언 진술을 비판하는 거는 어떻게 비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사람들 그 박연미를 비판하는 쪽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여태까지는 말이 안 나왔는데 지금 이분이 이제 거의 슈퍼스타 수준으로 몇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의 대표적인 보수 농객으로 떠오르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비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라디오 코리아에서도 한번 왜냐하면 미주 전체를 지금 다니시기 때문에 LA에서 뭐 USC에서 오셔가지고 USC도 왔었죠. 네, 맞아요. 오셔가지고 이제 네. 강의도 하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좀 섭외를 하려고 몇 차례 예.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분이 또 그 강의료를 강연료를 안 주면 안 나온대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튜브 채널도 뭐 박연미의 북한 목소리 네, 맞습니다. 해가지고 그 채널은 구독자 수가 벌써 113만 명에 맞습니다. 달합니다. 골드 버튼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분 100만 넘으면 골드 버튼입니다. 네. 근데 이분 개인적인 그 사생활도 이제 요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혼하셨더라고요. 네, 네. 2021년쯤에. 네, 백인 남편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딸도 있나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인가요? 아들, 네. 예, 아들이 있는데 아무튼 박연미는 계속 이렇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 어쨌든 이분이 거짓말을 했다면 그거는 마땅히 비판 받아야 된다고 봐요. 물론 뭐 진실도 있겠지만 저는 근데 이분이 약간 좀 미국의 자본주의를 이용하는 그런 탈북자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라코 내러티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 미국이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내는 그런 조조 국가로 급변했다는 뉴스가 월스트리트저널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기사 짧게 읽겠습니다. 예, 미국이 얼리버드, 즉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내는 조조 국가로 급변하고 있다. 예, 디너 파티는 저녁 5시 시작해서 7시면 끝내고 식당이나 브로드웨이 공연, 영화 상영도 9시를 전후에 종료되면서 미국 생활과 영업 패턴이 얼리버드로 대거
바뀌고 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신우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막 눈에 띄는 변화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이 기사에서 그런 그 내용이 있었어요. 요즘 20대들마저도 뭐 10시면 집에 간다. 근데 저는 제가 20대 후반, 뭐 30대 이렇게 접어드는 때라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네. 이런 추세가 있다니 반갑습니다. 이게 좀 팬데믹이 약간 영향을 미친 것도 좀 있지 않아요? 팬데믹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퇴근하고 나서의 가족들과의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치안 문제도 어느 정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네. 돌아다니는 거 어느 순간부터 좀 무섭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일찍 자고 일찍 그런 것도 오히려 있겠네요. 일찍 예. 일어나서 활동을 일찍 시작하는. 네. 또 뭐 아시안 중호 범죄 뭐 이런 뉴스들도 나오면서 아시안들 입장에서 이렇게 저녁 늦게 밤늦게까지 이렇게 예를 들면 LA 한인타운이나 다운타운 이렇게 그쵸. 활보하기가 싫을 것 네, 같아요. 왜냐면은 한참 그런 뉴스들이 많았어요. 뭐 명품백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아, 있어도 예. 식당에서 나오면은 바로 그거 타겟이 된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걸 가지고 다니지도 않게 됐고 그리고 밤늦게는 특히 정말 안 돌아다니고 네. 싶더라고요. 예. 걸어 다니는 사람이 이제 없어졌어요. 한인타운 그 좀 번화가 그 유가 근처에만 하더라도 예. 예전에 많이 걸어 다녔거든요. 네. 저녁 시간에 왜냐면 밥을 먹고 좀 뭐 2차나 아니면 뭐 디저트를 먹으러 가면 다 그 근처에 있기 맞아요. 때문에 걸어서 갔는데 제가 한번 그 스트리트 사운드를 저녁에 한번 취재를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저녁에 네. 나갔는데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아예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별로 없었죠. 네. 예. 뭐 치안 문제도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팬데믹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조금 많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예. 그래서 뭐 대도시 범죄가 이렇게 급부상하면서 당연히 좀 늦게까지 있고 싶진 않고 특히 이제 9시, 10시 이후에 더 범죄를 많이 저지르잖아요. 늦으면 늦을수록.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일찍 집에 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은서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조 국가로 급변 이거는 되게 좋은 변화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원들의 경우에도 다음날 회사 가야 되는 거는 뭐 8시든 9시든 가야 되는 건 똑같고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어느 일정한 시간에 문을 열고 하셔야 되잖아요. 뭐 영업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늦게까지 뭐 술 먹던가 뭐 늦게까지 밖에서 있다가 집에 와서 자면은 되게 다음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만 봐도 되게 좋은 변화라고는 이제 1차원적으로 봤을 때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식당에서 이렇게 혼술을 즐기고 6시를 전후해서 운동까지 마친 뒤에 8시 이전에 귀가하는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탄력 근무제가 미국에서는 좀 예. 오랫동안 좀 지속되어 왔잖아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탄력 근무제라는 내용들이 많지는 않은데 네. 미국은 뭐 워낙 좀 많이 보편화되다 보니까는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고 좀 그리고 그렇죠. 일찍 예. 퇴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다 보니까 이런 그 퇴근을 일찍 하고 어차피 일은 똑같은 시간을 하는 거니까 그 이후에 자기의 시간을 일찍 끝내고 일찍 들어간다. 예. 이런 부분에서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제 주위에 봐도 좀 이렇게 일찍 자더라고요, 잠들을. 몰라요. 팬데믹 때문에 이후부터인지 이렇게 일찍 자고 이렇게 좀 일찍 일어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뭐 일찍 자려면 당연히 집에 일찍 가야 될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다음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식당들이 저녁 8시 반 이후에 이렇게 새 손님을 잘 안 받는다고 그래요. 네, 흔히 주방을 마감한다고 하죠. 예. 예전에는 뭐 9시 넘어서까지도 계속 이렇게 주방에서 일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뭐 미국 와서 이제 뭐 서빙 일도 해보고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평일날은 주방이 한 9시 반, 9시 한 예. 50분에 마감을 좀 했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더 빨리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영화들도 보면은 심야 늦게 이렇게 상영하는 영화가 많이 줄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보면은 뉴욕 영화관에서는 상당수 심야 상영을 없앴고 저녁 8시 이전으로 그렇게 잡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럼 팬데믹이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그렇죠. 그래도 네. 일단 그 공식적으로 선언했잖아요. 세계보건기구도 그렇고. 네. 예. 그런데 한 몇 년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이렇게 돌아갈까요? 이렇게 좀 늦게까지도 이렇게 그 술도 마시고 연극도 보고 영화도 늦게 보고 아니면 이게
퍼머넌트하게 이렇게 영구적으로 이렇게 계속 갈 것 같습니까? 미국 문화가. 이게 습관화가 되면 네. 이제 미국 사람들도 유럽 사람들처럼 집에서 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를 선호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맞아, 유럽은 진짜 문 여는 데가 없잖아요. 5시 딱 땡치면. 그죠? 제가 그- 해지면 유럽을- 그냥 네, 다 문 네. 닫으니까요. 유럽을 가봤는데 아침 5시 전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막 유럽 공사 분들이. 뭐 이런 거 뭐 이런 분들은 이미 막 노래 부르면서 일하시고 계셨고 그러니까 가게들도 그렇게 일찍 여나요? 뭐 커피숍이나 가게들은 이런 한 데도? 7시에 여는 것 네. 같아요. 그러고 4시면은 닫아요. 닫아. 또 그들 중에 일부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낮잠 시간도 있지 않아요? 시에스타? 네, 네. 네, 맞습니다. 여름에는 낮잠 자는 그 시간들이 딱 있어가지고 냅 타임이 있어서 네. 그 시간에는 또 다 같이 일을 안 하잖아요. 예, 저도 네. 왜냐면 이탈리아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한 2시인가 갔는데 자기 낮잠 자야 된다고 맞습니다. 우리가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잠옷도 제대로 입고 자더라고요. 완전히 그래요? 그냥 이렇게 그 오. 책상에서 이렇게 엎어서 자는 게 아니라 잠옷을 입고 제대로 확실하게 자고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좀 근데 미국이 그렇게까지 가는 거는 제가 볼 때 상상하기가 좀 힘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물가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녁 이제 극장도 밤에 안 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뭐 그 비용 면에서 뭐 한 20명이 오더라도 그렇겠죠. 20명이 예, 오더라도 어느 틀었는데, 정도 예. 괜찮았는데 이제는 20명이 오면 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 굳이 20명이 오는 걸 위해서 밤 늦게까지 열 필요가 없다라고 전기요금만 더 나가고 그렇죠. 그렇다는 인건비 거죠. 뭐 나가고. 인건비도 예. 되죠. 뭐 에어컨 틀어야 되죠. 뭐 이러니까 그런 비용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올랐기 네. 때문에 그 비용에 맞춰서 좀 발전이 되고 조정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뭐 집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낸다. 예전에는 좀 투고하려면 직접 좀 가서 딜리버리 시스템이 네.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팬데믹 이전에는. 그러니까는 직접 가서 이렇게 사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에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네. 투고 딜리버리 하는 그 시스템도 잘 돼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네. 친구들끼리 홈파티 같은 거를 할 때도 그 뭐 밖에서 음식을 다 투고를 해서 집에서 이렇게 아. 해가지고 그래도 12시를 안 넘겼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 그래요? 옛날 같으면 정말 12시 네, 넘기기 넘어가지고 쉬웠는데. 마실 텐데. 예전에는 뭐 2시에 일단은 뭐 편의점이나 뭐 세븐일레븐에서 그 주류나 이런 것들을 홈파티를 하더라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가서 미리 다 사놓고 이렇게 네. 넘어왔었는데 네. 요즘에는 아예 그 시간 2시까지도 가지 않으니까 참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 네. 근데 아까 신우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 한인타운은 그렇게까지 막 몸으로 체감할 정도로 네.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 밤새 내내 놀기로 유명한 도시 있잖아요. 그 뉴올리언스.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에도 심야 공연, 이렇게 밤샘 파티 보통이었지만 이제는 밤샘 파티가 거의 사라졌다고 그런다. 예, 그래서 새벽 1시에 끝나던 심야 공연이 이제는 저녁 6시에 시작돼서 늦어도 밤 11시에는 완전히 끝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따라서 이제 팁도 내야 되니까 그런 그렇죠.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팁도 그러면 이렇게 배가 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런 게 두려워서 주로 이제 하우스 파티, 아까 은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음식을 사서 이렇게 투고로 가져가 가지고 누구 한 집에서 이렇게 먹고 즐기는 그런 문화로 바뀐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요인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네. 그 팬데믹 팬데믹. 후유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런 거를 좀 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게 참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영업 시간을 줄이는 거는 당연히 이제 매출도 거기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어쨌든 업주들 입장에서도 좀 힘들어지는 부분들이고 네.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좀 악순환이 되면 야 인플레이션이 좀 언제 끝날지 뭐 지금 지표상 수치상으로는 뭐 물가가 잡히고 있다 괜찮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전혀 체감되는 건 없단 말이죠. 네. 예. 근데 어쩌다가 한인타운 식당에서 저녁을 이렇게 먹다 보면은 정말 그 8시 반 좀 넘어가고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더라고요, 식탁에. 9시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문 닫는 분위기로. 예전 같으면은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예, 네. 그런 식당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신우 기자. 예, 우버 승객들을 이렇게 비교 분석한 그런 데이터가 있다면서요. 이렇게 미국이 조주국가로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이제 음주를 하기 위해서 우버를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네. 이제 우버가 이제 승객들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오후 4시 때는 10%가 늘어났대요. 오히려 네. 승객들이. 그런데 반면에 밤 8시 이후에는 오히려 9%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찍 움직이고 네. 일찍 저녁을 마무리해서 집으로 일찍 귀가한다는 뜻이 되겠죠. 네. 또 미국 직장인들이 전문직 중심으로 오후 5시면은 이렇게 컴퓨터 끄자마자 이렇게 직장이나 집에서 빨리 나와서 그 빨리빨리 후딱후딱 해치우는 것 같아요. 밥 먹고, 그죠? 빨리 끝내고 운동까지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귀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생활상이 좀 많이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패턴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팬데믹 이후에 또 인플레이션에 뭐 팁 문화에 뭐 여러 가지가 진짜 복합적으로 해서 이런 조조 문화가 생긴 것 같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미국에서는 일단은 지금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을 또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와도 조금 연관이 좀 있어서, 만약에 네. 이게 또 이제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없어지고 원래로 이제 돌아가는 그 시점에 되면 또 조금 일찍 어두워지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 또 네. 그것도 좀 기대가 되고, 네.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 빨리 집에 가고 좀 빨리빨리 마무리되고, 예. 그래서 조금 더 치안적으로도 안전한 그런 도시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예. 바람입니다. 아니, 여기 취침 시간이 좀 일찍 앞당겨졌나요? 신우 기자 같은 경우는? 최근 저는 들어서? 진짜 최근 들어서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뀐 것 아, 같아요. 일단 11시 전에는 자는 거 같고요. 일찍 자네. 원래 막 새벽 2, 3시 막 이렇게 잤거든요. 네. 11시 많이 바뀌었네요. 그러면. 많이 바뀌었어요. 11시에는 자고 6시에는 일어나서 오. 일찍 일어나요. 저는 오히려 아침에 운동을 해요. 아침에 운동을 해요. 아침에 운동. 아침 운동해서 저녁에 안 하고. 네, 왜냐면 저녁 시간을 좀 여유롭게 보내기 예. 위해서 아침에 개인적인 거 할 수 있으면 빨리빨리 하고 네. 출근해서 퇴근하고 집에 빨리 후다닥 가가지고 집에서 여유롭게 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언제 바뀌었어요? 그렇게 패턴이? 최근에? 최근 코로나 직후? 네, 작년부터 작년부터. 많이 바뀐 것 원래는 같아요. 올빼미 민족이었네. 새벽에 왜 그렇게 안 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를 해도 새벽이 재밌고 뭐를 먹어도 새벽이 그러니까. 더 네. 맛있고. 맛있고. 사실 네. 밤이 재밌긴 하죠. 네, 친구들이랑도 그렇고 해서 한국이랑도 시차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카톡하고 네, 뭐. 카톡하고 뭐 예. 하고 괜히 안 잤어요. 그 아침에 또 힘들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현타가 오더라고요. 아침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네. 게으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좀 차라리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 그럼 10시 한 30분부터는 잘 준비를 조금 하는 거네요. 네, 합니다. 30분 좀. 아무리 전에. 못해도 12시는 자려고는 해요. 근데 주말에는 또 놀러 나가기도 하고. 주말은 또 다르죠. 네. 다르죠. 예. 저는 11시에 자면 새 나라의 어린이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은서 기자는 보통 몇 시에 자요? 저는 1시, 정말 늦어도 1시고요. 정말 약속이 있어서 어디 갔다가 올 때도 그때도 한 12시 반에는 자는 것 같아요. 평소에 그러니까 12시에서 12시 반 정도? 네, 평소에. 요나 기자는 좀 일찍 자죠. 저는 좀 늦게 자는 편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집에 가서 이제 육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돼서. 애들 다 재워놓고 이제 또 저만의 시간 이제 좀 한 가져야죠. 10시 이후에 네. 바로 저만- 자긴 아쉬우니까. 그렇죠. 아까운 거예요. 하루 종일 뭐 유튜브도 못했고 이래서 한번 훑어도 봐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네. 뭐 한 12시, 1시 정도는 네. 자는 것 같습니다. 애기들은 몇 시에 자요? 조금 일찍 재우려고 하는 편인데 아직 네. 저희 애들은 어려가지고 원래 목표는 8시 반부터 준비를 해서 9시나 9시 반쯤에 이제 재우려고 노력은 하는데 요즘 또 방학 기간이라서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 네. 저도 원래 올빼미족이었는데 완전 새벽 2, 3시까지도 잠 자기 힘들고 어떨 땐 3시 넘길 때도 있고. 근데 이제 한국 다녀와서 시차 적응 막 하고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일찍 자면 11시, 늦게 자면은 뭐 한 1시?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자는 것 같아요. 다들 조금 이렇게 앞당겨진 건 사실이네요. 근데 들어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라코 내러티브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원영석 보도국장이고요. 여기 심연아, 김신우, 곽은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이제 재택근무자들이 더 오래 열심히 일한다. 뭐 이런 보도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을 시작으로 재택근무제가 널리 시행돼 왔지만 출근제로 다시 전환하려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죠. 재택과 출근 생산성을 둘러싼 논란 때문인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더 오래 그리고 열심히 일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기사 신우 기자가 썼죠. 이것도. 네. 예. 동의하세요, 여기? 재택근무하는 직원들이 더 오래 그리고 열심히 일한다. 저는 이전 직장에서 있을 때 코로나가 막 터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2020년. 그때 재택을 한번 했었는데요. 네.
그때의 희망이 출근하고 싶다였어요. 아. 왜냐면 큰 글로벌 회사에 다녔었는데요. 이제 시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아침 새벽에도 이메일이 오면 그 사람들 제가 재택이니까 이거에 빨리빨리 대답을 해주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정말 눈곱될 새 없이 노트북을 켜서 그냥 침대에서 노트북을 켜서 빨리빨리 대답을 해주고 이렇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 됐는데도 이제 유럽에 본사가 있었던 회사였는데요. 유럽 애들은 이제 그때는 출근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제가 넣어둔 메일들에 막 대답을 쏟아내면 예. 이거를 제가 대답을 해주기를 바래서 어떻게든 붙잡고 있어가지고 어차피 집이잖아. 이런 마인드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본사 그래서 입장에서는 어차피 집에서 하는데 뭐 이거 금방 이메일 답장하겠지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생각하는 24시간 대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뭐 자러 그러니까 갈게요. 시간이 애매한 시간이라도 그쪽에서는 네. 그렇게 편하게 좀 생각을 한다는 네, 거예요. 왜냐면 이제 퇴근하는 시간, 그러니까 퇴근하면 노트북 접고 이제 나 퇴근했어라고 하면은 끝인데 집에 있다 보니까 이게 업무용 컴퓨터가 집에 있는 걸 다들 아니까 이게 예. 계속 막 콜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저는 제발 이거 출근하고 싶다. 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재택근무 때 일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업무도 더 많았고. 예. 연하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한다는 기사가 있지만은 참 그게 부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딱 정해져서 그 하루에 뭐 7시간 일을 하든지 뭐 이렇게 딱 정해져야 되는데 그게 없이 이제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느슨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당연히 일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재택근무 모르겠어요. 제 상황에 맞춰 비춰봤을 때는 저는 재택근무는 절대 반대라고 생각해요. 예. 일은 딱 일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집중해서 이렇게 해야 또 시너지 효과도 있고 집중이 잘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집에서 하면 모르겠어요. 집에서 또 요즘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또 그것도 환경에 따라서 이 같은 경우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애들이 있으면 어쨌든 집중하기가 집중하기에는 힘드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예. 있으니까 네. 차라리 저는 그냥 출근을 해서 출퇴근 시간을 지켜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저는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근데 직원들이 더 오래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한다. 근데 어느 정도는 동의가 되는 게 저도 이제 재택근무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기사를 이렇게 더 많이 쓰게 되고 아무래도 출퇴근 저는 이제 통근 시간이 좀 네. 오래 걸려서 좀 길어서 네. 좀 그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그 시간 아끼고 더 많은 이렇게 기사를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효율성 면을 따지자면 재택이 훨씬 효과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만 하더라도 주말에 지금 재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출근 안 해도 돼서. 네, 그때가 기사 수가 훨씬 더 많아요. 인당 기사 수가 그때가 그냥 바로 뭐 바로 출근, 바로 퇴근 이런 게 없이 없으니까, 바로 그냥 네. 컴퓨터 키면은 되니까 그죠? 씻고 뭐 예. 네. 뭐 안 씻어도 되고. 그렇죠? 모르니까.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그쵸. 예. 네. 확실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택을 하면은 이렇게 출근해가지고 직장인들끼리 서로 간 소통하는 시간이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팀워크에 있어서. 근데 그런 시간은 완전히 이제 철저히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재택근무만 한다면. 아유, 근데 그렇지도 않았던 게요. 줌이나 스카이프로 정기적으로 이제 회의를 미팅을 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소통이 단절되지는 않아요. 소통이 단절되지는 않는다. 막 누가 악심을 품고 막 이걸 안 받고 이러는 상황이 없는 이상은 네. 소통은 잘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저는 좀 올드한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사람이 대화를 하고 이게 팀워크를 다지려면 얼굴을 보고 그건 그렇게 맞아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기본적으로. 네, 줌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줌으로 서로 보고 하지만은 그런 밀접한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긴 좀 어렵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은서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본인이 싱글이고 회사 위치도 내가 사는 곳과 같은 시간대를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면 원격 근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사실 집에서 근무를 보고 이런 것이 회사 입장에서 모르겠지만 사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편하긴 편하고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도 틈틈이 하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 다른 얘기지만 저희 회사도 대부분의 다른 회사와는 달리 주 4일제를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이런 차별점이 있을수록 직원들이 회사에 더 로열티를 갖고 일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오래 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장점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미국 직장인들은 적어도 일부 근무 시간 동안에는 집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렇게 밝혔고 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2019년 그러니까 팬데믹 전이죠. 40%였던 재택근무 선호도가 코로나19 시대를 맞고서는 2022년 대부분인 94%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94%가 선호를 한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이제는 재택근무에 옵션이 없으면 이직을 안 한대요. 지금 네. 그 정도구나. 그러니까 필수로 묻는 게 질문 사항이 재택이 가능합니까? 네. 그게 아니면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직조차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타인종들,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보면은 그런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네. 이제 팬데믹 이후에 그렇게 확 바뀐 것 같습니다. 그 기업들이 되게 딜레마에 빠진 게 지금 기업들은 직원들을 회사에 불러 다시 복귀를 해라, 그렇게 하고 출근을 해라라고 하잖아요. 하고 예. 싶어 이제 하는데 팬데믹 끝났으니까. 이제 사람들 패턴이 팬데믹 3년 동안 너무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심지어는 이제 싸고 넓은 집을 구하기 위해서 이미 약간 교외로 나간 상태고, 네.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꼭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네. 그래서 기업들이 딜레마에 빠진 게 이제는 재택이 아니면은 이직을 안 하겠다. 그 구인이 안 된다고 그거는 하더라고요. 근데 좀 맞는 것 같아요. 예, 많은 지금 그런 기사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예, 재택근무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특히 이제 빅테크 쪽에서 이제 그런 그렇죠. 요구들을 많이 하죠, 직원들이. 왜냐하면 무조건 이제 서비스직이어서 손님을 응대해야 된다 이런 직종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하고 네. 이제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은 뭐 IT 기업이라든지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뭐 자기의 업무가 가능한 이런 직종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사무실에 나와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되는 거니까요. 네, 실제로 지금도 재택 근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그 남가주에서도 뭐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집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도 통통 거의- 비어 있더라고요. 네, 일반 맞아요, 사무실 맞아요. 보면은. 지금 팬데믹 이후에도 지금 뭐 뉴욕에서도 기사가 나왔지만은 일단은 사무실 공실률이 상당히 지금 네. 높아졌기 때문에 재택근무 때문에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무실이 많은 그런 건물의 경우에 이제 가치가 하락한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재택에서 집에서 많이 있는 시간들 그리고 일이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조조 국가로 변한다. 집으로 지금 일찍 많이 들어가기 네. 때문에 집을 활용을 정말 많이 하는 그런 시대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없어져서 근무 시간에 이제 시간을 더 투자하는 직원이 늘어나면서 일부 대기업에서는 주 평균 10% 직원들의 일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네. 성과는 13%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택근무를 또 선호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또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을 받는 그 인컴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가스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이제 낭비가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가스 가스비도 비용을 아낄 또 수가 있죠. 아낄 수가 통근 있고 시간이 네. 좀 긴 사람.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직원들이 많지 않으면 뭐 전기세라든지 아니면 뭐 부대 비용들도 조금 감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업들은 돌아오길 대부분은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데- 직원들은 돌아오기 돌아가기 싫다. 싫어하고 네. 집에서 일하고 싶어하고 어떻게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 재택근무제가 좀 앞으로도 계속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미 아. 수요가 너무 높고요. 네. 그 사람들의 생활 패턴 방식이 이미 그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출근제로 돌아가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제가 이번에 그 한국에 이제 휴가 가서 친구 만났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해요. 재택근무를 해서 이렇게 저랑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중간중간 컴퓨터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이브리드 저도 이제 하이브리드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출근, 한 번이나 2번 정도 출근을 하고 네. 이제 나머지는 재택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기업들을 많이 봤는데 차라리 그 부분이 제일 좀 지금의 상황에는 좀 제일 맞지 않을까. 100% 재택근무는 아직까지는 조금 뭐 IT 계열이 아닌 이상은 조금 한계가 있고 좀 무리가 있지 네. 않을까 싶은데 조금 하이브리드 이런 부분들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근데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출근을 원할 것 맞아요. 같아요. 저는 예.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만약에 기업 이렇게 운영하고 그러면은 출근하는 거를 원할 텐데 근데 근데 시대상이 성과가 더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성과가 만약에 재택근무가 더 많다 그럼 생각이 그 아무래도 돈도 더 절약할 수 있다면 예. 출근제를 그렇죠. 고집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그 데이터를 한번 그렇죠.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효율적으로 근데 아마 결과물이 나왔는지 그런 그러면은 데이터가 직종마다 다를 것 같고, 거예요. 예, 직종마다 다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재택근무의 그런 장점들은 이제 좀 인지를 어느 정도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출퇴근 시간 최소한 그거는 아낄 수가 있다. 근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떤 기업들은 재택근무하는 대신에 이렇게 좀 연봉을 조금 적게 준다든지 그렇게 또 좀 플렉시블하게
하고 있지 않나요? 그거는 경찰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집에서 근무하고 싶으면은 20% 정도 덜 받을 생각해라. 네, 그걸 한번 제가 언론에서 한번 본 것 깎겠다라고 같아요. 해서 예. 엄청 비난받고 다시 그렇게 말을 바꿨죠. 그랬나요? 다시 네. 바꿨어요? 그럼 무릎을 꿇었습니까? 기업들이?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없어지는 가야죠. 건데. 차라리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차라리 더 많이 받고 힘들게 일하는 게 낫지 적게 받고 편하게 일하는 그런 네. 시대인가요? 요즘은 저는 잘 네,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청취자 여러분 소감은 저희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라코 내러티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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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